안녕하십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덕균입니다.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또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문화를 강의하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전국의 유무형 효문화 자산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크게는 한국 사회의 정신적 가치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유산이 아닌가 싶어서 크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꿈을 가지고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덕분에 익산에서도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셔서 실무진들과 더불어 익산 효문화 자산조사도 했습니다. 간단히 강의하기 전에 익산의 효문화 자산 통계 자료를 소개하고 본격적인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이 효문화 도시를 표방하면서 뭔가 남다른 타 지역과 구별되는 효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 막상 전통 사회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효문화 자산도 그에 못지않게 효문화 자산이 대단히 풍부했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대 효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익산은 명실상부한 효문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유형문화, 무형문화, 기록문화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유형문화는 전체 164건, 그리고 무형문화, 전승설화와 같은 무형문화는 21건, 또 왕조실록을 비롯한 전국적인 근거 있는 자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익산의 효문화는 23건, 그래서 모두 416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익산 효문화 자산 조사하면서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면은 익산만의 지역 문화의 특히 성시, 본관 이것이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라는 것, 그래서 특징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성씨 분포를 놓고 본다면 김이박, 김씨, 이씨, 박씨 순서로 내려갑니다만은 익산의 경우 특히 효열 실천자를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소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김씨, 그 다음 이씨, 그 다음 송씨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익산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진주소씨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본관별로 연일정씨가 그 다음 김해김씨와 진천송씨, 전주이씨, 여산송씨, 남양홍씨 이러한 순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익산 효문화 자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로는 익산시 자체 내에 효열 문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금마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왕국면, 북일면 순으로 간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익산 효문화의 특징,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유형문화의 특징을 놓고 본다면 익산이 여러 석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던 것,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산시 효열 정려는 석재로 이루어진 효열 정려가 많았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타 지역의 경우 효열 정려는 목재 건축이 대부분이었고 지붕은 기와 지붕, 한 칸 규모의 건축 규모의 지붕 소재는 기와고 이렇게 목재로 이루어진 반면에 익산의 경우에는 석재가 많았다라는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재 구조물이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면 철보다 강한 보존성, 옛날 철이 강한가 돌이 강한가 철로 돌을 부서뜨리면은 철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보존성에 있어서는 철보다 돌이 강합니다. 주변에 남아있는 역사의 유적들은 대개 돌로 된 비석과 구조물들이 더 오래가지 철로 만든 그 구조물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부식되어서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익산이 효열정려를 돌로 이렇게 만든 것은 보존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익산 효열정려의 특징 가운데 돌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돌은 뛰어난 조각가의 예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기에도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학적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익산시 효문화, 효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에서 각 읍면에서 효와 관련된 그러한 이 유적들이 지금도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도 있었습니다. 너무 방치된 관계로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서 접근하는 것이 힘든 효열정려도 있었다라는 사라진 효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정려는 훼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러한 이 정려기 이런 내용도 이렇게 밑에 떨어져 있고 주변에 깨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접근하기 힘든 효열 유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져서 상당히 촬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초봄이었기에 촬영이 가능했지 아마도 7, 8월 무성한 여름철이었다면 있는지조차도 확인 불가능한 효열 유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익산 효문화 유적이 나름대로 406군데, 406개의 효열 유적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보존된 곳도 있습니다만 버려진 것, 방치된 것도 있다라는 것. 반면에 이렇게 효열 유적에 대해서 지금도 후손들이 잘 관리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자랑스럽게 집안의 효열 유적을 이렇게 주변에 알림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효열 이 정려각 재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도 후손들이 모여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효열에 대해서 제를 올리는 단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잘 정비되어서 보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공간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효문화 유적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주변 관광지로서도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후손들이 효열 정려 옆에 이렇게 사각정을 세우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아마도 동네 분들 또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서 효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심 속 효열 정려도 있다라는 것, 시내 중심에 이런 효열 정려가 있는데 아마도 지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찾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민들 문의를 통해서 찾아가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물어서 갔습니다마는 주변 분들이 몰라서 여하튼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효열 정려가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지난번 익산시 효문화 자료보감에 다 수록을 했습니다. 어느 효열비는 비닐하우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한 관심이 있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효열 정려비.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과거 전통사회 속에서 가치 있었던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후손된 우리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흥미로운 건 어느 동원 앞에 효열 정려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료비는 양반이 아닌 일반 평민의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동원 안쪽으로는 공적비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양반들과 일반 양민을 비석들도 구별하면서 이렇게 울타리 밖과 안쪽에 비치된 것이 나름대로 흥미거리가 될 것 같아서 대비시켜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효열정렬을 정비하면서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비석에 보면은 밀양박씨 집안의 박종희 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이런 효열정렬비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물론 그 옛날 효열의 내용과 요즘 효열의 정렬은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옛날 효열정렬은 대개가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 남편 따라서 희생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요즘 이 어머니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통사회 속에서 현모양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현모양처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러한 비를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 주제를 사라진 효, 달라진 효, 추구할 효, 이런 세 가지 각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라진 효는 전통사회 속에서 뭔가 오늘날 맞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효,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그 실천적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박물관이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과거 역사 속의 흔적이기 때문에 후손된 도리로서 남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익산시가 지난해 익산시 효문화 자료보감을 편찬한 것, 저희가 거기에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장에 남아있는 유물 유적도 박물관 형식의 어떤 그 구조물을 세워서 함께 모아서 보관하는 것도 과거 전통사회 속에서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라진 효, 뭔가 이 사회에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효문화 정신적 가치로서 효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미래사회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효문화는 한국에 여전히 필요한 가치 있는 정신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전통적 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있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효와 예절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효와 예절,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툭툭 던집니다. 예절 바른 남자와 매너 좋은 남자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호감을 갖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절 바른 남자, 뭔가 격식을 갖춰야 할, 뭔가 격식이 있는 그러한 남자로 보입니다. 매너 좋은 남자, 뭔가 스마트하게 느껴집니다.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절보다는 매너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매너와 예절은 한글과 영어의 차이일 뿐 개념의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뚫으면 터널, 저 북한 쪽에서 뚫으면 땅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제부턴가 영어 표현을 사용하면 세련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한글이나 한자어를 사용하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선입견이 그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효라 하더라도 효도할 효자, 자식이 부모님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에 효도할 효자, 또 한글로 효, 또 영어로
같은 한글을 이 영어로 표기하기는 HYO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효도할 효자, 한글효, 영어 영문 표기로 효, 느낌은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도 HYO, 한글을 그대로 음역했습니다만 그 의미가 새롭기 때문에 이따 결론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미리 소개하고 갑니다. HYO, H를 하모니, Y를 영, O를 올드로 표시한다면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 화해하는 것, 그것이 효다라고 한다면 현대적 가치 속에서 효문화는 다시금 설득력 있는 문화가 되지 않겠나, 윤리도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선입견, 효와 예절에 대한 선입견만 우리 스스로가 버린다면 효와 예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시 그럼 효를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복지사회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사회 지향 속에서 적어도 과거 전통사회 속에 복지와 관련된 정신적 가치가 있다면 아마 효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노인 복지에 있어서는 효가 크게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 항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복지는 효복지로 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한국만의 복지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효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주변에서 효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하는 것만을 가지고 효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효를 진작하기보다는, 진흥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우리의 의식도 달라져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근한 예로 전국 단위의 효행상 받으신 분들 통계를 내다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효행상 받으신 분들 첫 번째 공통점은 평균 12년 이상 노인병 수발하신 분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노인병의 실체는 듣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엄청난 고생을 수반하는 것을 효로 생각합니다. 노인병 수발하신 분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주로 가난한 집 며느리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주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생을 통해서 효행상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을까?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나는 저거 못해, 거저줘도 못해 라고 하는 오히려 꺼림의 대상이 되었을까?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효행 대상자, 이런 분들 효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사회적 관심,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할 분들이 아닌가. 평균 12년 이상 노인병 수발하신 분들에게 본인이 아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오늘날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요양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 혜택 사회적으로 충분히 좀 더 배려할 수 있습니다. 노인 수발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러한 효를 실천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의료 혜택, 간병사 혜택, 주변에 여러 가지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효행상을 드릴 것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좀 더 드리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효행상을 줘야 되는가? 3대가 같이 살든 또는 4대가 같이 살든 혹은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 자녀만 있다 하더라도 항상 웃음꽃이 떠나가지 않는 집안, 항상 행복이 넘치는 집안, 이런 집안에 효행상을 준다면 많은 효행상에 따른 부상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겠나, 보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 단위 효행상 한두 명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행복을 자아내는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에 효행상을 준다면 보람도 있고 지자체에서 좀 더 큰 애들을 이렇게 귀감이 되도록 현창한다면 이 사회 효하는 사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 효문화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적용이 될 때 이 한국 효문화는 전통 속에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만 현대 달라진 환경 속에도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전주에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효문화자산 유네스코 등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통성과 현재성. 전통 속에서 효문화가 얼마나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했는가 충분히 입증 가능한 자료입니다. 현재 제가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연구사업단에서 전국 단위의 유무형 자산 조사하는 것은 전통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실천 행위입니다.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현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은 우리의 효행 모습이 자연스럽게 명절 문화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2차례는 효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대단히 명절이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척과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국인들이 전 국민 대이동을 합니다. 여전히 효가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통성 속에서의 효 강조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잔재가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전통성과 현재성, 미래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정신가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효문화가 대개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가정 중심이 아닌 사회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에서 사회 중심,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효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정적 효에서 사회적 효로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은 것을 스스로가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는 내 부모, 내 형제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사랑, 공경하는 것을 효라고 했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변, 이웃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마음, 어차피 우리가 인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효문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주변의 한국의 효문화가 이렇게 뭔가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서 효문화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면서 그 의미를 확산해 나갈 때 효문화는 좀 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 오늘날 우리의 화두입니다. 효문화 속에서도 그것이 옛날부터 잔존해 왔고 지금도 그것이 효문화 속에서 이어져 간다면 효문화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달라진 사회환경 속에서 효문화 실천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이건 우리 어린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솔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화면 어느 일간지에 소개된 미담 기사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울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예,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계단 올라가면서 신발 주머니를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놓치는 바람에 뒤따라오시던 선생님이 거기에 맞으셔서 다치셨답니다. 이 내용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사과 인사 올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떴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기사감인지 아니면 당연한 이야기인지, 당연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과가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역으로 감사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사는 사회라면 이 사회 대단히 안타까운 사회가 아닌가, 불행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복지 혜택을 받는 거, 사회가 주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결국 복지 혜택으로 간다면 복지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작지만 대단히 소중한 가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달라진 환경 속에서 효문화가 다시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운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과운동과 감사운동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효문화, 가장 소중한 것, 그 옛날에는 부모님이 위해서 엄청난 헌신, 봉사, 희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도 잘랐습니다. 때로는 허벅지 살도 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치병에 치달리는, 병으로 돌아가시 직전에 부모님께 약탕기에 달여드려서 부모님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모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효자로 그 사회에 칭송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효자 정렬을 받았습니다. 벼슬도 받았습니다. 효자로 왕조실록에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라진 요 속에서 이것을 다시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헌신, 희생을 통한, 봉사를 통한 효에서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미안한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것. 또 하나, 인사하는 사회가 효문화를 다시금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이쁩니다.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뭐라도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 인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인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 잘하는 사회,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효하는 분들이 인사 잘하는 풍토를 다시금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효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효가 이 땅으로부터 버려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효를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강조하면서 순종, 복종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 사회 코드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들 합니다. 하지만 원래 효의 모습 속에서는 순종, 복종의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감사, 공경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유가 문, 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자활, 공자가 대답합니다. 금지효자, 오늘날의 효라고 하는 것은 시능양, 부양하는 것, 봉양하는 것, 하루 밥 세끼 챙겨드리는 것, 식사 챙겨드리는 것, 이것을 효라고 한다. 효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 현마라도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모두 능유유양, 개나 말도 우리가 부양을 합니다. 봉양을 합니다. 밥을 차려줍니다. 불경, 공경하는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아니라면 하의 별오리요. 무엇이 다르겠는가? 개나 말에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효의 핵심은
순종 복종이 아니라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음을 고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달라진 환경 속의 효문화, 감사 공경하는 마음,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통사회 속에서의 일방적 헌신봉사, 순종복종 이러한 의미보다는 배려 존중하면서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 갖도록 하는 것,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서 미래사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효문화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효문화를 불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효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효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막상 이 문화에 와서 이러한 효문화를 체험한 분들은 효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케하라 마모루 시중에 알려지기는 맞아 죽을 각오라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 책입니다. 사사건건 한국 사회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문제 많은 한국 사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한 책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부정적 사례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이 책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발언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 그리고 한국인의 효문화, 가족문화 속에 나온 효문화를 그렇게 불화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을 불화하는 것,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로서 다양한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영어의 BATTERY, 우리는 이것은 옛날에는 배터리로 배웠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배터리로 발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시중에서 배터리라는 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같은 글자인데도 어떤 것은 배터리, 어떤 것은 배터리, 어떤 것은 배터리, 셋 다 의미는 같습니다만 표현 방식이 다른데, 이것을 쓰는 데 있어서 한국말은 세 가지 다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말로는 같은 소리음 표기체계입니다만 배터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을 아는 일본 사람이 한글을 불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SLIPPER. 슬리퍼가 맞습니까? 쓰레빠가 맞습니까? 슬리퍼를 써놓고 일본 표기법으로는 쓰레빠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일본어의 한계입니다. 반면 한글은 슬리퍼, 쓰레빠 다 가능합니다. 방송, 코미디 프로에 갸루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갸루상. 갸루가 뭐의 표현입니까? 영어의 거를 갸루로 발음하지 않았겠습니까? 승용차 후진하는 것을 우리는 백한다고 하십니까? 빠꾸 한다고 하십니까? 백을 빠꾸로 쓰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원음을 원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표기법에 따라 쓰다 보니까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글을 불어하는 일본 사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한글이 다양한 표기법, 자랑입니다만 창제 목적이 효와 관계에 있다는 것. 효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불어하는 한글은 단순히 표현 기법에서의 부러움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 효문화를 한글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글 다른 말로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한글 창제의 목적을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민정음의 뜻만 제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글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훈, 가르치는 자, 누굴 가르칩니까? 백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른 소리로, 무엇을 위해서? 바른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글자로서 한글을 만들었고,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한자가 중국말이기 때문에 사대주의에 묻혀 있었던 당시 신하들은 한글 창제를 중국에 대한, 대국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면서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글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글 창제 그 대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에 반대했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한글로 삼강시를 번역하여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 충신효자 연려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글 창제의 목적을 효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군민정음의 뜻도 그렇고 한글 창제 반대했던 신하들에게 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글은 효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효문화가 있고 한글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글 불어하는 것, 그 한글에 효문화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한글의 효문화가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 여기에 서려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좀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케하라 마모루가 한글 말고 효문화를 불어했는데 이케하라 마모루가 많지 않은 내용 속에서 한글의 효문화를 불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서구의 합리주의로는 이해하기 힘든 훈훈한 인간미가 살아있다. 훈훈한 인간미. 저는 이것을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 품앗이 정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함께 도맡아 하는 것. 일본에서 한국인 젊은이가 불행에 처한 전철역에 떨어진 사람을 가서 내일처럼 가서 구하다가 희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회 속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을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품앗이 문화 속에서 남의 일을 내일처럼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가서 함께 나눴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품앗이 전통이 사라지는 것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아름다운 전통 문화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훈한 인간미, 살려야 할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한국 사람들이 지극한 효심이야말로 많은 외국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효문화를 부러워한다라는 것. 이케하라 마모루가 이야기를 한 것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겠나. 세 번째, 명절 때마다 부모 형제를 찾고 차례를 지내기 위해 민족 전체가 고난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든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설 명절, 추석 명절 때만 되면 여하튼 전국의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붐비고 막힙니다만 그 길을 가는 것이 한국인의 모습이라면 효문화가 그만큼 소중한 문화로 현재 진행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더 이상 효를 이제는 고리타분한 과거의 잔재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를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잘못됐던 거 그대로 갖다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수구적인 입장에서 효문화를 쓰자는 게 아닙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맞는 효문화를 우리가 개발해서 찾아서 다시금 이 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대단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오늘날 인성교육이 여러 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효교육만 가지고도 인성교육은 저절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점점 넓혀나간다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의 효문화가 세계 속에서 한국이 우뚝하게 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비록 일본 사람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소중한 가치를 다른 시선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미래사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정치적 가치 속에서 한국 사회가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무장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추구할 효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르네상스,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서는 뒤로 먼저 가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한국 사회 속에서 미래 효문화를 추구할 때 미래학자, 현대철학자들의 이야기 물론 존중을 해야 합니다만 그네들의 기본 이론은 고전에서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전을 알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앞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추구할 효문화, 미래학자들의, 현대학자들의 새로운 이론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전통 속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유교문화 속에서의 논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어의 내용 가운데 효와 관련된 내용, 그 가운데 효에 대한 질문했을 때 공자가 생난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항상 온화한 얼굴빛을 지녀야 한다. 따뜻한 얼굴,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을 지녀야 한다. 이걸 효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효문화에 고전 속에서 찾아온 것, 그 가운데 첫 번째 저는 온화한 얼굴,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합니다. 실제 사례 속에서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가 인상 쓰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슬퍼집니다.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반면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가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아이가 순간 무엇을 한 겁니까? 효도한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효도한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한다면 그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논어에 웃는 것도 효다, 따뜻한 얼굴도 효다라고 하는 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추구할 효문화가 아닌가. 미래사회, 한국인의 웃는 얼굴이 전 세계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각인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논어에는 건강도 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지언이라 효에 대한 질문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오로지 자녀들의 질병 나는 것, 병 나는 것을 걱정하신다. 고로 건강도 효라는 것,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효입니다. 이 건강도 효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대단히 소중한 가치가 아니게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것도 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것이 함께 누려질 때 사회적 효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효운동 속에서 건강운동도 함께 추구한다면 현대적 효, 이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국 효만화 애니메이션 대회 때 출품되었던 어느 여고생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 올립니다. 효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세계 일주 시켜드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녀로서 당신께서 가고 싶으신 인생의 길에 노를 저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효를 표현을 했습니다. 참 멋진 작품입니다. 전 이 내용 가운데서 또 하나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맨 위의 효, 효도할 효자. 자식이 부모님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효도할 효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 옛날 효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사형제, 오형제가 있다더라도 사형제, 오형제가 다 부모님 봉양을 한 것이 아니라 대개는 장남, 맏아들이 맏며느리와 더불어 부모님 봉양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매신다고 욕도 먹었습니다. 핀잔도 들었습니다. 또 부모님 들어가시면 잘못 매셨다고 죄인 소리도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상도 차려야 합니다.
그 옛날 효는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도맡아야 할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였었습니다. 오늘날 효문화가 이 땅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옛날 효문화를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박. 효는 한 사람이 도맡아서 했던 그 옛날 효문화의 특징이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여고생이 이 그림 속에서 맨 밑에 노를 젓는 장면 가운데 효를 표현하면서 아들과 딸을 함께 여기에 글자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날 효, 모든 자녀가 함께, 그것도 노를 젓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효문화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대단히 멋진 착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녁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회적 효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에서 효운동하는 복지기관 곳곳에 있습니다. 요양기관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말년을 지내는 사회가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나와서 사회적 공간을 잘 활용하는 이러한 지혜와 아량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로 아들과 딸 그리고 사회 복지기관 함께 노젓는 마음으로 우리 노인들을 잘 부양할 때 한국의 효문화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소중한 가치로 빛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효를 마무리하면서 딴 데 찾지 않습니다. 효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하는 것. 아프리카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분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효는 주로 순종, 복종을 강조하며 부모님께 일방적으로 헌신봉사 희생하는 것을 과거 전통사회 속의 효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로지 부모 형제만이 아닌 주변 사회관계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 배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효는 HYO,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사회가 하모니 공동체를 이루는데 효문화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